먼저 시장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팀장님. 네. 미국은 네. 지수가 계속 견조하고 심지어 네. 최근에는 사상 최고가 경신도 계속했어요. 네. 반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상반기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빠질 때도 1등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네. 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데이터 본 적이 있는데 네. 미국 주식시장은 전체 거래일수 중에서 종가가 사상 최고인 날이 8% 정도 돼요. 네. 그리고 한국은 코스피는 전체 거래일 중에서 사상 최고인 날이 3.8% 정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시장은 원래 그 섹터의 변동성도 크고 네. 그리고 워낙에 특정 업종이 많기도 하고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이랑 한국 주식시장의 차이는 똑같이 100을 벌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해요. 네,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같이 커지는 거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같은 돈이 있으면 그래도 주주환원 하는데 조금 더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업사이드를 만드는 시장이고 네. 미국 시장은 이 바닥을 되게 단단하게 지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한국 주식시장이랑 미국 주식시장은 발전의 속도가 정반대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주식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퇴직연금이 처음이었어요. 401k. 그게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가 편해진 게 이 스마트폰 생기면서부터예요. 그래서 2007년 이후부터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이제 그 IT 붐이 있고 나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기가 좋아졌고 퇴직연금은 지금 막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주식을 접했을 때 그 경험 자체가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변동성 큰 시장을 처음 봤고 네. 미국은 이 퇴직연금으로 주식시장을 처음 접했고 쌓아가는 투자를 시작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달라요. 이게 물론 이제 오늘의 기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그러면은 투자하기에는 더 안정적이고 네. 해서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도 약간 미국의 이런 분위기를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업사이드를 보는 시장이고 미국은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시장의 구조 자체가 다른데 네. 어떻게 이게 좀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이게 세제랑 좀 연관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투자를 많이 하면 세금을 깎아줬어요. 네. 그게 2014년부터 2018년도에 두 번의 세제 개편이 그렇게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바뀐 게 주주환원을 해주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나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느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투자를 하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지금은 주주환원을 하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쪽으로 세제가 바뀌어 있어서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점은 그래도 꾸준히 높여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세제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진짜 말씀해 주셨던 이게 투자를 했을 때와 또 주주환원을 했을 때 차이가 그렇게 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그런 적극적인 투자를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투자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면은 그 금액으로 주주환원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부동산 세제에 개인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민감한 거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자본을 배분할 때 어쨌거나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투자를 하는 그 자산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개인만큼이나 기업도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가 강하긴 했지만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랠리를 보이면 좀 주춤합니다. 근데 또 보면은 코스닥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지수 자체도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 시장이 좀 이렇게 옥신각신하긴 하지만 뭔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끝나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이제 오늘 막상 또 내일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팀장님 생각에는 변동성은 조금 마무리됐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났다. 네, 그때도 한번 변동성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강조해서 드리고 있고 변동성 우리가 V코스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V코스피 그리고 V코스피 한국의 빅스 같은 거죠. 네.
100까지 갔다가 어저께 보니까 이제 50까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그 직관적으로 봐도 서킷 브레이크랑 사이드카가 예전만큼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든 거죠. 예, 그리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어렵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좀 찾아보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그들의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신용잔고거든요. 네. 그런데 거래소의 신용잔고는 39조까지 늘었다가 28조까지 줄었는데 네. 그런데 그 줄어든 레벨이 올해 4월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신용잔고가 6.2조 원까지 줄었거든요. 네. 이거는 작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4월과 작년 4월을 비교해 보시면 올해 4월은 반도체가 랠리를 시작하기 전, 그렇죠. 작년 4월은 그냥 뭐 시장 자체. 탄핵하고 그냥 개판이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더 안 빠질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조금 더 코스닥이 마음 편하잖아요. 2025년 4월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네. 투자하면 그런 기분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지금은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좀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코스닥 뭐 ETF 같으나 아니면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거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수 자체에 대한 투자를 선택을 할 때는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군요. 네, 저는 어. 좀 많이 낫다고 생각해요. 코스닥을 선호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레벨이 아예 낮아져서 작년 4월 수준이 여서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코스닥이 언제 되는지를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 좋아요. 경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네. 크레딧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치우죠. 이거 지금은 아니니까 네. 우리나라 경기 약간 고점 느낌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코스닥이 좀 잘 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실적이 안 중요한 시기인가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실적 시즌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와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실적은 대부분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조선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 쪽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와. 그러면은 코스닥까지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반도체도 뭐 좋긴 좋은데 그냥 눈높이 정도? 근데 높아진 눈높이를 약간 미스하는 경우도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1월 1분기 실적이 두 자릿수로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2분기는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와요. 실적이 1분기 실적 시즌만큼 워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코스닥도 한번 봐볼 만한 거죠. 실적에 대한 뭔가 이제 기대치를 가지지 않고서 그냥 레벨 가지고서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는 코스닥이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최근에는 그 눈길을 주지 않았었던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데 네. 매력적인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종목군도 있었잖아요. 뭐 화장품 같은 게 대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말씀 이전에도 한번 해주셨고 네, 네. 그런 종목들이 근데 또 단기적으로 급등을 엄청 했단 말이죠. 네. 근데 향후에도 과연 좋을까를 봤을 때는 네. 하반기에 뭐 다양한 모멘텀이 더 있어서 실적이 늘어납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또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이걸 아니, 그런 거 지금 사야 돼요. 그런 거 사야 됩니까? 네, 그런 거 사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실적의 눈높이가 그러니까는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하고 네네. 잘 나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컨센서스를 높여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대감이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분기가 만만치 않은 저는 실적 시즌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눈높이가 너무 높았고 네. 그리고 환율도 어쨌거나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수출주에 되게 나이스한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도 이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의 이 작년 동기 대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쪽들은 여전히 저는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3분기까지도 실적을 한번 보고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실적주 중에 화장품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금융주, 증권주 얘기도 하긴 하고 네. 지금 제일 뭐 손에 잡히는 건 화장품이랑 조선인 것 같아요. 화장품과 조선. 두 개가 제일 그래도 컨센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네. 예상보다 잘 나오기도 하고 뒤쪽에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고 둘 중에 비교하면 화장품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는 두 섹터가 제일 그래도 이번에 실적 시즌 정리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건 그렇게 두 개인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뭔가 추가적인 수주 관련한 이야기들이 연초에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네네. 관련한 내용 좋은 내용들은 아마 연말로 네. 가면 갈수록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선주 되게 좀 오래 소외를 받았잖아요. 네. 화장품도 실적 좋다 하고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반짝 오르긴 하지만 네.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못 가지 싶을 정도로 많이 좀 지지부진했고요. 이게 반도체가 잘 되면 사실 다른 섹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8월 달 들어서 제가 이제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보다 잘했나 못했나를 측정을 해보면 네네. 우리나라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섹터가 26개 있거든요. 네.
8월 달에 코스피를 언더퍼폼한 섹터는 반도체 하나예요. 25개가 다 아웃퍼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혼자 잘 되면 나머지는 정말 눈길 받기가 쉽지 않고 일단 옆으로 좀 기어주면 그 다음부터 좀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었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약간 그런 구간,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 하기 좀 편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시장만 단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근데 또 반도체도 오르는데 다른 쪽도 네. 좀 함께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이게 거래량이 엄청 많이 줄었는데 이게 뭐 94%나 줄어들었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일단 이제부터는 기준도 많이 올라갔고 네네. 그리고 변동성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종목의 변동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정부에서 어쨌거나 5조 원이라는 목표를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5조 원까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좀 힘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자체도 많이 없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6조 됐던데 저번에 한 15조까지 갔다가 5조 원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는 다 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 더 이상 레버리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편하고 물론 이제 들어가기 편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편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투자를 뭐 한번 해볼까라는 분들은 지금 진입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일단 안 좋아요. 레버리지 ETF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냥 손실 나거든요. 네. 저는 레버리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전에는 반도체가 계속 명확한 누가 봐도 저 종목들이 주도주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말씀하셨던 뭐 실적주로는 조선도 있고 대한이 화장품도 있고 또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반도체 주도주 성격은 많이 좀 약화되는 걸까요? 네, 약화된다고 보고 지금 반도체주가 어저께 오르는 걸 보면 네. 더 이상 뭐 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주주환원을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잖아요. 주주환원. 네, 근데 이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3년 동안 프리캐시플로우의 50%를 주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18, 19, 20, 21, 22, 23, 그리고 24, 25, 26까지 해서 올해가 이제 3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을 돌려주는 시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 달에 남는 돈은 특별배당 형태로 지급이 될 텐데 그거를 컨센서스를 그냥 넣어서 보면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이 뭐 다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8%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반도체가 오르는 성격도 좀 달라진 거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생기는데 배당 플레이로 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는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아라고 주가가 오를 때 탄력과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높잖아라고 생각했을 때 오르는 탄력은 다를 수밖에 없죠. 또가 완전 다르. 네네네. 그래도 반도체 쪽의 투자는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이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정 비중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조금 좋다 그래서 막 확 사고 조금 안 좋다 그래서 다 팔고 이게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국 시장에서 50%의 이 시총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고 네. 그 업종의 비중을 0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한국 주식 그냥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서 적정 비중 항상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비중 자체가 너무 내 포트폴리오에서 많았다면 그거를 이제 대안을 삼을 만한 다양한 네. 시장이나 종목군으로 옮겨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그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 규모 자체가 확 줄어들었으면은 어제 사실 이제 뭐 탄력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음의 복리 효과 얘기하는 것이로 반대로 또 올라갈 때는 양의 복리 효과 얘기하면서 레버리지가 본주를 밀어 올린다라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펼쳐졌잖아요. 그런 내용은 이제 그쵸. 보기가 좀 힘들겠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림을 보기에는 지난 한 3달 같은 느낌은 아니겠죠. 시장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네. 확실히 많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누군가는 또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시장은 저는 아직도 변동성이 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 움직이면은 너무 많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사이드카 정도는 그냥 뭐 평시 당연하겠죠. 일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전날에는 코스닥에서 사이드카 발동을 됐을 때도 뭐 올라갈 때 당연히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는 어제도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뭐 얘기 나왔을 때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이제 좋은 얘기 있으면 올라가는 거지 하는데 어제 내용에서는 말씀하셨던 주주환원 내용도 계속 전해지고 있지만 싱가포르 국부펀드 여기 테마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신규 투자의 단행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어떻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아니다라는 아직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도 그걸 이제 작가님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네. 처음 봐서 좀 찾아봤는데 네. 그게 특정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된 거고 그리고 소스가 정부 관계자라고 돼 있던데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이 K테마스 국부펀드 내년 투자에 한 1조 정도 규모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냥 테마색은 그냥 투자하면 되거든요. 안 물어보고. 네네네. 뭐 정부 허가 받고 한국에 있는 주식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체크 정도는 해봤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뭐 굳이 그게 뉴스가 이 중요한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테마색이라는 곳도 이제 국부펀드인데 그들이 투자하는 회사여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서 네네. 이거는 그냥 외국인 수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이것 때문에 주식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시장 분위기가 또 반도체 쪽도 역시나 같이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좋은 작은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내용들이 이제는 작은 호재에도 얘네 투자 안 했는데 한대. 맞아요. 이런 그리고 분위기 만들어지고 거꾸로 있어요. 좀 해석이 덜 되는 것도 전 있다고 좀 어저께 생각했거든요. 어저께 코어위브의 실적을 보면 네네. 사실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좋죠. 주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거 빅테크의 실적보다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 일단 에비타가 작년보다 2배가 늘었고 네네. 코어위브는 생각해보면 엔비디아가 예전에 투자했을 때 이거 뭐 순환 출자니 아니면 뭐 돌려막기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회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의 수주 잔고도 그렇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실제 에비타가 2배가 늘었다는 거는 이거는 AI 쪽에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 그리고 이쪽에 어떤 타이탄 공급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짜로 확인한 거여서 저는 사실 어제 이것 때문에 반도체 주식 되게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약간 내용은 다른 것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그 다양한 수급 중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사는 수급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가 왜 사요라고 다 인터뷰하고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주주환원을 팀장님 하게 되면요. 이게 네. 사실 뭐 규모가 지금 삼성전자는 뭐 300조다, 뭐 SK하이닉스도 막 금액이 회사 쪽에서 나온 건 아닌데 막 카더라 통신으로 여러 가지 금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놀라운 규모의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정도 혹은 놀라운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발표를 하면 네. 주가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방을 조금 받쳐주면서 조금 차근히 올라가는 상황은 연출되겠죠. 300조 너무 숫자가 큰 것 같고요. 숫자 너무 큰 기대치가 네네네. 있을까요? 2배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300조를 글쎄요 주주환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그러니까 3년치 프리캐시플로의 절반을 준다. 이거는 저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만 해도 주주환원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봐서 주주환원이라는 건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게 어쨌거나 점점점 투자의 우선순위 쪽에서 앞쪽으로 갈 건 너무나 당연하고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어쨌거나 대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다른 그룹사, 다른 회사가 다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환원은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세게 발표했다가 제일 안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걸 다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스코가 한번 되게 세게 한번 발표했다가 네. 다시 줄였어요.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 줄였던 원인은 뭐 업황이 좀 안 좋아져서 업황도 업황이고 그 두 번째는 그때 이제 그 배터리 사업으로 나가면서 네네네. 투자할 돈도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주주환원을 줄였어요. 주주환원은 되게 이게 줄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늘려가는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우리가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게 뭐 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주주환원도 뭐 갑자기 많이 했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서 주주환원은 좀 조심스럽게
완만하게 늘어가는 그림을 기대해 보는 것도 주가에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300조라는 숫자가 되게 네. 많다라는 말씀 딱 하시는 순간 시장이 지금 주주환원에 대한 그 금액을 네. 실적도 눈높이가 높았지만 주주환원 금액에 대한 눈높이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온다고 주주환원은 줄일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주주환원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카더라하는 그 숫자들을 이들 두 기업이 맞추지를 못하면 네. 오히려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는 실망해서 또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네, 근데 300조를 뭐 앵커님만 말씀하신 게 아닐 네, 걸 거 네.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언론에서 그런 보도된 거죠. 내용이죠. 네, 그러면 주주환원 네. 나오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단기 고점. 네, 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실망이 있겠네요. 저는 뭐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거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시장 기대는 그 정도가 아닌가 보네요. 단기적인 조정이 펼쳐질 만한 상황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근데 주주환원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하방을 받쳐준다 이런 분석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또 오히려 그때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 네, 뭐 바쁘네요. 근데 바쁜데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계속. 네, 바쁜데 그냥 그 주주환원 그냥 계속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사타파라타를 많이 하는지. 네. 사타파라타 하지 말고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좀 주춤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각도와 속도는 아니지만 차근히 시장은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미국과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최근에 이번 시장이 좀 많은 변동성을 겪으면서 여름에는 미국 주식의 비중을 더 키우세요, 확대하세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지금의 비중을 본다면 미국 대 한국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다른 분도 그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네. 50대 50이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50대 50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늘 보세요. 네. 그럼 올해 YTD로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이제 6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비중은 50대 50이 아니라 한 70대 30 정도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50대 50을 뭐 월간으로 맞추시든 분기로 맞추시든 하루로 맞추시든 괜찮아요. 네. 항상 오른 걸 좀 팔고 내린 거를 더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코스피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죠. 코스피가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은 지금 미국 사지 마시고 한국 주식 더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월간으로 하시든 목기로 하시든 좋은데 항상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삼성전자와 SK가 합쳐서 200조, 100조에서 그러면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예. 네, 근데 하이닉스가 그 정도 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네요. 네, 삼성전자는 그 정도 한 200조는 적정. 조금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정도 될 SK닉스는 것 같아요. 100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정드립니다. 삼전닉스가 합산 3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이제 끝났고 앞서서 말씀 주셨죠. 끝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해서 하반기 시장을 좀 챙겨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시장을 좀 쥐락펴락할 만한 이슈 중에 제가 느끼는 건 사실 금리거든요. 네. 팀장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나요? 변수는 하반기 전체로 놓고 보면은 11월 달에는 미국 중간선거 네. 그게 제일 좀 큰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뭐 11월 달에는 미국 중간선거 걱정하면서 지금 투자를 안 할 거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네네. 단기적으로 있는 거는 금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한국이랑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미국은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분위기인 것 같고 연말까지 우리나라는 두 번보다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도 한국도 그렇게 많이 올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물가가 일단 높지가 않고 그리고 연초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었던 거는 뭐 연초에 우리나라가 초반에 상반기에 워낙에 재정 집행을 많이 하기도 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란 전쟁까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을 걱정을 했었던 건데 그렇죠. 저는 둘 다 하반기에는 좀 아니라고 봐서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 변수가 중요한 것은 맞으나 금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적과 반대로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걱정. 네, 그러니까 실적은 기대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금리는 너무 걱정이 거꾸로 올릴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금리는 그렇게 시장이 예상한 만큼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저께 그래서 미국 물가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들 나오니까 조금 시장이 좋았잖아요. 아마 금리는 물가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뭐 10년물 기준으로 최근에 국제금리 추이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4.7을 또 넘어섰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런 10년물 수준에 대해서도 이제는 레벨을 이게 더 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올 정도로 시장이 그거를 뭐 저 정도면 좀 걱정해야 되는데 싶은 구간인데도 크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 금리를 누가 올렸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어떤 섹터가 네. 어떤 산업이 그건 이제 정확하게 미국은 투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캐펙스가 좋으니까 네. 워낙에 투자가 좋으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산업을 주도하고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그 섹터 빅테크나 아니면 IT는 그런 금리 수준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 투자 네. 많이 한다고 했고 그리고 거꾸로 우리나라 하나가 더 이제 환율인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역 수지흑자가 너무나 많이 누적되면서 그러면서 좀 최근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은 떨어지고 금리는 조금씩 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만든 섹터가 있고 그렇게 만든 섹터에 피해를 보는 섹터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미국은 보면은 지금 IT는 좋은데 소비재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올라간 거를 끌고 올라간 섹터는 괜찮고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안 좋아지니까 소비재는 안 좋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환율을 끌고 내려온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고 하지만 같은 환율을 가지고 수출해야 되는 자동차는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우리가 중요하다 나쁘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수에 어떤 섹터가 같이 노출되어 있고 어디는 견디고 어디는 못 견디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앞서 조선주 그리고 화장품 더해서 지수 자체에 대한 투자는 코스닥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얻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근데 시청자분들은 뭔가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가 만약에 주도주 성격이 조금 이제 약해지면은 그럼 넥스트 반도체 하면서 주도주로 시장을 끌고 갈 섹터는 과연 뭐가 될까? 이게 반도체가 그러면 왜 주도주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왜 주도주였을까? 반도체는 항상 주도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도체가 주도주였던 과정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애플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애플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 메모리 가격을 깎으니까 우리나라의 이 메모리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안 했다고요. 네. 투자를 줄이고 있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AI 수요가 터진 거거든요. 중요한 건 반도체 정도의 주도 업종이 되려면 공급이 많이 줄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터져야 됩니다. 네. 공급을 그동안 많이 줄인 섹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업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터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2023년도에 고점 찍고 3년 동안 투자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수요는 잘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터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지컬 AI를 중요한 다음 넥스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는 저는 배터리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배터리를 조금 길게 반도체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그림이 나오나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배터리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분들에게는 우리 팀장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달게 들리실 것 같아요. 거꾸로 되게 뭐 이런 걸 사라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주로 돼요. 왜 이런 걸 투자 지금 해? 라고 다들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 네네. 오히려 그걸 모아가야 될 구간이다. 맞아요. 2024년에 바이오가 정확하게 그랬거든요. 저런 걸 누가 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저 망했어라 그랬는데 네. 보통 그런 거를 눈여겨봐야 되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고액자산가 자산가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자산가분들 그리고 특히나 좀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남들이 비관할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저걸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볼 때 저게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면 좋아지는 거구나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를 꼭 보고 계세요. 난 요거를 보고 있다가 이게 돌아서면 나는 그러면 그때는 이 업종을 좋게 봐야지. 그래서 2024년도에 바이오를 되게 잘하시는 분에게 제가 들은 얘기는 네. 두 개다. 하나다. 미국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분위기 완전 바뀔 거다였는데
실제로 알테오젠이 거기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부터 섹터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예, 이런 것처럼 안 된 섹터에서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은 투자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투자에도 한번 잘 접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른 아침 시간 함께해 주셨고요. 한화투자증권 플러스 전략 자산전략팀의 우리 박승윤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뭐 밤사이에 미장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또 야간 선물이 올랐어요. 국내 시장 과연 또 어떻게 또 반영을 하게 될지 잠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